56페이지 시험 시행 및 공고입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결론은 시험은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에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다. 법이라는 게 정의고 반드시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죠. 즉 국가에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1년에 10번 보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든. 그 보통 정부가 잘못해서 책임진다는 말은 없어요. 법조문에는. 그래서 시험을 여러 번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그냥 매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15회 때 추가 시험을 시행했거든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왜 추가 시험 시행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냐 근거가 제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매년 시행한다고 했지 매년 한 번 본다는 말이 어디냐 저보고 역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1회 이상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됐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시행합니다. 원칙, 예외 안 볼 수도 있다. 자, 시험의 양가로 이번에 공고는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옛날에는 안 했다가 이게 다 바뀐 겁니다. 최근에. 옛날에는 언제 시험 볼지 몰랐어요. 9월 달에도 보고 4월 달에도 보고 했는데 지금은 시험 언제 볼지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본다고 했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계략적인 거는 2월 28일까지고요. 구체적인 거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옛날에 60일이었는데 이것도 90일 전까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은 다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합니다.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 계략적 사항은 2월 28일까지 공고해야 됩니다. 관보 및 일간신문입니다. 밋입니다. 또는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4번 시험 방법입니다. 1차, 2차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구분은 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차 시험은 선택형을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평을 가미할 수 있다. 이 경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 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예, 그래서 1, 2차 같이 보는 분들은 1차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만약에 1차 불합격하고 2차 합격하면 2차는 채점해요, 안 해요? 1차 불합격했는데 2차를 합격했어요. 그럼 2차는 채점해요, 안 해요? 합니다. 채점해서 점수가 몇 점인지도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지만 효력이 없다고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 점수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 문제 때문에 묻지도 않은데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지금 제 밴드에 올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든 10문제 때문에 떨어졌든 똑같아요. 근데 실제 진짜 거의 시험 학원 다닌 분들은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져요. 많이 차이 안 나요. 학원 계속 다니면 아무리 공부 못하는 분도 55점은 나와요. 지금 거의 합격자들도 65점 밑으로 합격하고 불합격자도 55점 이상으로 불합격해요. 거의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요. 지금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 태도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다 잊어먹는 건 똑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 그렇게 많이 해요. 저는 암기는 못하겠습니다. 계속 하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연예인도 그냥 탤런트 대사 암기하듯이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평을 가미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인데 1, 2차를 같이 보기 때문에 2차도 객관식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차 같이 보는 게 힘들다고 분리해달라고 하면 분리하면 2차는 논문형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을 뺀 나머지 주택관리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감정평가사라든지 뭐 행정사라든지 전부 다 1, 2차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2차는 논문형으로 주관식으로 보고 있어요. 주택관리사도 지금 주관식이 한 16문제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40문제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어도 같은 날 봐야 된다고요. 같은 날 봐야 2차도 객관식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은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됩니다. 가장 주관식으로 출제하기 어려운 게
그 10만 명이 넘는 거 채점하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응시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수능 시험이 60만 명 응시하고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30만 명이 응시했으니까 갑자기 연락하면 올해 좀 바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그 IMF 때 퇴직한 분들이 지금 20년 후에 퇴직금 가지고 뭐 자영회가 다 망했다 이런 기획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남자분도 보니까 공인중개사 1년 공부해가 떨어져가지고 다른 거 해가지고 통닭집 해가 다 망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는 이게 완전히 망할 수는 몇 억하고 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권리금이 많아봐야 뭐 한 2, 3천만 원 이 정도 내고 하는데 그냥 그만두더라도 또 그 비슷하게는 받을 수 있어요. 손해봐봐야 한 1,000만 원 정도 손해봤다고 해도 최대한 그 정도지 뭐 완전히 보통 뭐 통닭집이나 가장 많이 망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호프집 이런 건 했다면 최소한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만 해도 한 1억 손해잖아요. 그만두면. 근데 공인중개사는 설령 망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무효기 때문에 1차 위주로 하시고요. 5번 공부를 1차 위주로 예습 복습을 더 많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민법이 공부할 분량이 가장 많다고 했죠. 정과목 중에서 민법이. 자, 그 다음에 5번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회인데 시험에 다음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에 다음 해 하면 X입니다. 다음 회 옵니다. 이제 28회 때 1차 합격하신 분은 29회 시험만 1차가 면제된다고요. 아까 시험은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낼 수는 있는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해마다 보기는 하죠. 현실하고 이론하고는 좀 다르다고요. 그래서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이건 모든 시험 똑같습니다. 변호사 시험, 이제 사법고시도 없어졌지만 사법고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더라도 소용없어요. 어디 뭐 해외 가든 이사를 가든 다 소용없어요. 무조건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있다고, 변호사 자격증 있다고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이 있으면 1차 시험 면제한 적이 있었어요. 8회 시험까지는. 9회 때부터 없어졌어요. 저한테 지금 제 밴드에 이런 질문 올린 분이 있더라고요. 석사 받으면 시험 안 봐도 자격증 줍니까? 했는데 없어요. 무조건 자격증은 따야 시험 봐야 됩니다. 석사, 박사라 하더라도. 박사도, 부동산학 박사도 시험 보면 합격 못 합니다. 물론 할 수도 있는데 박사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니라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응시, 결격사유.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 시험은 교도소에 있는 분들도 미성년자도 외국인도 모두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받은 자 다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못 보는 건 딱 두 가지라고 했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약 40만 명의 공인중개사 올해 배출될 사람까지 합하면 약 40만 명인데 이 중에서 자격 취소되는 사람이 1년에 10명 정도 나옵니다. 통계를 보면 10명 정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격 취소되냐면 이런 거는 만약에 단속하러 오면 공무원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러면 자격증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빌려서 하고 있는 사람이 2만 명 정도 됩니다. 10만 명 중에서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10,000명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근무합니다. 근무하면 소장이라고 불러요, 현실적으로. 근데 아예 근무도 안 하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 단속하러 예를 들어서 나오지는 않아요. 옆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이제 단속하러 나오겠죠. 나왔는데 욕하고 싸우고 이러면 검찰에 고발해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자격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한은 자격 취소는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공무원 나와서 잘못했다기보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자격증 빌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장님 어디 가셨습니다. 오도록 바로 오면 뭐 시청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격 취소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쨌든 자격 취소됐다면 3년간 시험 못 봅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직원으로 취직도 안 돼요. 자격 취소되면. 가장 강력하죠?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은 중개보존으로 취직도 안 되고 시험도 못 본다.
그 행정처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자격 취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정행위 하면 무효 처분을 하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5년입니다. 3년, 앞에는 그 3년, 5년, 그 프린트 2장짜리에 보면 3년, 5년 다 정리해놨어요. 3년, 5년. 미리 지금 1년 동안 암기해야 될 걸 다 정리해놨는데 한번 몇 번에 있을까요? 3년, 5년이. 41번에 5년. 3년은 46번. 46번을 먼저 보면은 3년 자격 취소되고 나면 동그라미 2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있죠. 동그라미 5번 자격 취소되면 3년 공인 결격 사유. 이거는 뭐예요? 공인중개사 시험 못 보는 결격 사유다 이 말이에요. 46번에 동그라미 5번 시험 못 본다 이 뜻이라고.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 사유다 이 말은 취직도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보조원으로. 자, 그 다음에 5년은 몇 번에 있다고요? 5년은 41번에 1번에 있죠. 부정행위를 하면 5년간 시험 못 본다. 응시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행위. 응시 5년간 시험 못 본다는 뜻이에요. 지금 5년이 12개 있고 3년이 15개 있죠. 지금 다 암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다 정리는 다 해놨어. 지금 시험 볼 때까지 암기해야 될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 바꿔서 시험에 낼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숫자는 다 암기해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말하면 부정행위 하면 5년간 시험 못 보고요.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본다고요. 제가 이거 항의 많이 했어요. 지금 수능 시험 내일 보죠. 그 수능은 1년 동안 못 봐요. 시험 부정행위 하면. 근데 우리는 5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5년이면 우리도 수능처럼 1년만 시험 못 보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거의 적발된 사람이 없으니까 심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제가 강의하는 학원에 적발돼 가지고 3명이 적발됐는데 2명이 5년 동안 정지됐다 하더라고요. 1명은 그냥 주의 조치만 받고요. 그 한 명은 이걸 갖다 축소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감독관이 들키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먹어버렸어요. 물하고 같이 물 한 병 가지고 있다가 씹어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오직 증거만 보죠. 아무리 심정은 있지만 증거 없으면 처벌 못해요. 물증이 있어요. 명확한 증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발되면 먹으면 됩니다. 안 죽어요. 이거 종이 한 장 먹었다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먹으면 잘못하면 입 다칠 수도 있으니까 계속 보다 보면 종이가 완전히 휴지처럼 너덜너덜해지면 먹어도 된다고요. 보들보들하니까 먹어도 죽진 않아요. 어쨌든 그걸 부정행위 한다는 하면 안 되겠지만 한다는 각오로 지금부터 컨닝 페이퍼 만들어서 이게 컨닝 페이퍼나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암기하다 보면 컨닝 안 해도 다 암기가 돼요. 그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격 취소는 3년, 부정행위는 5년 동안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겠습니다. 58페이지. 이게 응시원서인데, 이 응시원서 내는 겁니다. 이게 학력도 적도록 되어 있어요, 학력도. 그래서 저는 학력을 초등학교 졸업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시험 볼 때, 합격하고 나서 볼 때는. 왜냐하면 전부 다 대학교 나왔다고 하면 시험 문제 어렵게 낼 수도 있겠죠. 그게 다 빅데이터를 작성하니까, 통계를 내니까, 그 지금 통계가 뭐 75% 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다 적은 걸 보면은. 저는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적어가지고 떨어졌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력을 굳이 거짓말로 적을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학력도 적도록 돼 있어요. 그게 다 빅데이터가 됩니다. 전부 다 만약 대학원 졸업했으면은 문제 어렵게 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자, 응시원서. 이건 원서는 오직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산업인력공단에 가서 직접 접수했어요. 직접 접수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원에 단체를 접수해버리니까 같이 앉아서 한 교실에 들어가서 시험을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럼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해도 막기가 쉽잖아요, 감독관이. 왜냐면 자기들끼리 다 알고 부정행위 막 방지하려고 하니까
왜 그러는데 좀 봐주세요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통제가 좀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컴퓨터로 다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같이 접수를 해도 제가 이번에도 시험장에 가보니까 한 교실에 한 30명, 25명에서 최대 35명 정도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쓸 때는 중고등학교가 교실이 컸잖아요. 60명씩 들어갔는데 지금은 애들이 뭐 한 좌석이 25개밖에 없더라고, 교실에. 그러니까 25명 정도 들어가요, 한 교실에. 대략. 예,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컨닝하기도 사실 감독관 2명 들어오는데 25명이면 컨닝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컨닝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 공인중개사 제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60페이지 보겠습니다. 60페이지. 출제 및 채점입니다. 출제 및 채점. 출제는 뭐 대학 교수여야 된다 이런 말 없어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출제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시험 시행기관의장이 임명 위촉합니다. 시험 시행기관의장이 누구예요? 시도지사죠? 그 다음에 2번 준수사항 시행을 해야 되는데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각서 적는다 하더라고. 들어간 사람 말 들어보니까 문제 유출하지 않겠다. 절대로 이런 거 각서 쓴다고요. 그리고 출제위원 들어갔다는 말은 절대 죽는 날까지 하지 않겠다. 이런 거 각서를 쓴대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창석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부동산 학개론에 나오는 계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학이 건국대학교 고 김영진 교수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분 제자가 이창석 교수예요. 지금은 강남대학교 정년퇴직을 하시고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는데 이창석 교수가 출제위원장 이런 거 했는데 그분 책을 지금 한 40권 정도 부동산 관련 책을 한 40권 정도 발행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출제위원장 역임 이런 게 적혀져 있어요. 책에. 그런 분들은 출제위원 다시는 못 들어갑니다. 알려지면 그 출제위원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다 그 사람 책만 사가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써있는 책은 절대로 출제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잘 모르는 이름 잘 모르는 분들 이 강원도는 강원대학교 장희순 교수 이런 분들은 출제위원 들어갔어요. 춘천에 있죠, 강원대학이. 예. 그런 분들은 출제위원 들어갔는데 오히려 유명하게 이름 알려진 분들은 출제위원 잘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출제위원 들어가는 거 알아도 뭐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없더라고, 문제. 그래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제가 정재우 교수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뭐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가르쳐 주려면 내가 지금 가르쳐 준 문제를 내가 암기해가지고 그 들어가서 그대로 내야 되는데 나도 머리가 나빠.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카카오톡이고 휴대폰이고 뭐 이런 거 이메일이고 이런 걸 일체 밖으로는 못 보낸다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다 컴퓨터 검색할 수 있대요. 그 어떻게 차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밖으로 메일도 못 보내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봐요. 어떻게. 아예 메일도 못 보내고 아무것도 못 한대요. 합숙을 보통 한 14일 정도, 2주 정도 합숙을 하더라고요. 그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 받아서 합숙하고 나오면 한 4,500만 원 정도 받아 나오나 보더라고요. 출제위원들이. 그 교수들은 학교에서 월급 받고 출장비 받고 또 거기 가서 수당 받고 이러니까 출제위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려 하더라고 서로. 근데 만약에 이 신청이 인용되면 한 문제 되면 1년, 두 문제 되면 2년간 출제위원 못 들어가요. 내부 규정에 의하면. 그래서 이 신청은 웬만하면 안 받아주려고 하는데 근데 그 출제했던 교수가 이 신청 그 심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꼭. 그래서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 학개론 교수들이 주로 이제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학개론은 학문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법은 딱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는 이 신청이 거의 인용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 주로 된다면 이제 학개론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학문이다 보니까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시도지사가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준수사항, 유의사항을 출제위원은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맨 밑에 4번에 보면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문제 유출했다든가 옛날에 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 팔아먹은 적도 있죠. 그럼 출제위원이 그런 게 아니라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그렇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출제위원이 문제 유출시켰다면 출제위원이 문제 유출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그분은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지금은 저 경인여대 교수로 계시는데 옛날
협회에 계시면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처벌 안 받았는데 그 협회에 근무하던 분이 문제 가르쳐 주는데 그게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똑같은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문제 유출됐다고 봐야 되겠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5개 지문 똑같이는 될 수가 없다고요. 네, 그래서 유출된 적도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출제에 못 들어가고 지금은 대학에 계시긴 한데 어쨌든 요즘은 이제 유출 안 됩니다. 옛날에 유출된 적이 있었어요. 5년간 출제인으로 위촉될 수 없다. 자, 5년 또 나왔네요. 아까 그 5년 그 숫자 있는 거에 보면 부정행위를 한, 결론은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이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나 둘 다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 프린트 암기한 거 2장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심심하면 찾아서 보세요. 그 나오면 다, 이 숫자 나오는 거 다 정리는 돼 있어요. 5년 동안 출제위원 될 수 없다. 61페이지. 합격자 결정입니다. 1차 100점 만점이고요.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되고요. 2차는, 이 결론은 뭐냐면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다.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 합격자 결정. 이번에 합격자 결정인데 합격자 결정을 보면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다. 1차 절대평가, 2차는 원칙은 절대평가입니다. 원칙은 2차도 절대평가다. 근데 예외가 2개가 있어요. 2차는 예외가 상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이나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평가하면 뭐예요? 이게 상대평가는 2회부터 9회까지는 상대평가였습니다. 2회부터 9회 때까지는. 1회 때 6만 명을 뽑아가지고 너무 선발을 많이 해버려가지고 2회부터는 2년에 3,000명 뽑았어요. 2년에 3,000명. 그럼 1년에 따지고 보면 한 1,500명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은 1년에 최소한 15,000명 이상 뽑으니까 거의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때부터 2회부터 9회까지는 상대평가를 했다가 10회가 1999년도 제가 4월 달에 자격증을 땄어요. 1999년 4월. 그때 IMF였어요. IMF 극복 차원에서 많이 뽑았다고요? 그 뒤로부터 10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선발리는 평균 15,000명 이상. 작년에도 22,000명 뽑았어요. 아마 올해도 아직 합격자 발표가 안 됐지만 2만 명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래서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험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결론은 1, 2차 모두 지금 절대평가예요. 올해. 상대평가 하려면 미리 시험 공부할 때 상대평가 한다고 해야 돼요. 법적으로는 미리 공부할 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보통 1년 전에 예고합니다. 1년 전에.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뀐다.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은 작년에 올해 바뀐 제도를 미리 말했어요. 1년 전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험 시간도 변경됐고요. 그 다음에 시험 공고일이 아니라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답하시오. 이렇게 바뀐다고 예고를 했어요. 근데 내년 시험에 대한 예고가 없기 때문에 올해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럼 무조건 절대평가예요. 현실은 절대평가인데 예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상대평가할 수도 있다. 아까 법은 다 국가가 책임 안 지도록 만들어놨다고 했잖아요. 국가에서는 책임 안 진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내가지고 다 떨어뜨려도 책임 안 지려고 상대평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최소 선발 인원, 이게 뭐냐면 많이 뽑을 때는 3만 명도 뽑았는데 15회 시험은 1,000명밖에 합격이 안 됐어요. 이 신청 12문제 인정해 주는데도 1,000명 전국적으로.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언제 시험 보느냐에 따라서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2만 명 뽑았으니까 올해도 최소한 2만 명은 뽑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올해 만약에 내년 시험에 최소 2만 명 뽑겠다 만약에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최소 2만 명 선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60점 이상이 3만 명이 나왔어요. 60점 이상이 3만 명 나왔으면 3만 명 모두 다 합격입니까? 아니면 10,000명은 불합격입니까? 최소 2만 명 뽑겠다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60점 이상이 3만 명 나왔어. 3만 명 다 합격이냐고 아니면 10,000명 불합격이냐고요? 다 합격이죠.
최소만 정하고 있지 최대는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론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2차는 현실은 1, 2차 모두 절대평가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려면 미리 공고를 해야 돼요.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시험 보고 나서 갑자기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공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한다고. 근데 공고한 적이 없습니다. 10회 이후로 9회 때까지만 공고를 했고요. 10회부터 지금까지는 시험 제도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입니다. 양가로 1번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게 시험에 작년에 2개월 해가지고 X로 나왔어요. 그래서 프린트 내드린 거 보면 1개월이 몇 번에 있을까요? 1개월이라는 숫자가 45번에 몇 번에 있어요? 45번에 1번에 있네요. 45번에 1번. 찾아가지고 이 숫자 나오면 제가 지금 일일이 말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거 숫자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 한번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찾아보고 밑줄만 치나요. 그 계속 다음 달에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면 나중에 언젠간 암기가 돼요. 1개월 이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합격자 공고하고 나면 거의 일주일 안에 다 줘요. 자격증은. 늦어도 1개월 안에는 주라는 이야기지 1개월 있다 주라는 뜻은 아니죠. 현실적으로는 합격자 공고하고 나면 바로 자격증 줍니다. 지금 자격증은 만약에 받으러 안 가면은 여기는 우편으로 하는 거 없어요? 우편으로 신청하는 거? 서울에는 있죠. 예, 자격증 받으러 그 차비 들여서 안 가고 그냥 우편으로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면 택배비만 내면 돼요. 그거 아마 2,500원인가? 그렇죠? 한 2,000원 정도 내면 돼요. 서울 같으면 뭐 서울이 시내는 오히려 서울은 가깝거든요. 다 아무리 서울이 멀어봐야 반경 다 60km 안에 있어요. 근데 춘천까지 가고 이렇게 하려면 차비 많이 들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강원도나 뭐 경상북도나 이런 데 멀면은 그냥 택배로 신청하면 돼요. 1개월 이내입니다. 결론은 1개월 이내 교부해야 된다. 양가로 2번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된다. 이게 옛날에 없다가 새로 생긴 제도인데요. 이게 왜 생겼냐면 취지가 자격증을 위조해가지고 위조된 자격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부 전산화돼 있고요. 따라서 이제는 등록 신청하면 개업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했어요. 근데 지금 제출 안 합니다. 직접 확인한다는 얘기. 자기가 전산으로 자격증 땄는지 안 땄는지 직접 시도의사한테. 그래서 전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돼 있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개업하면서 그 담당 공무원 컴퓨터에 보니까 제가 자격증 딴 거, 2개 딴 거 날짜 다 나와 있더라고요. 컴퓨터에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그 전자적 처리가 다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위조된 자격증 가져가도 등록을 해줬다고요. 근데 지금 적발되고 나서 이제는 불가능해요. 위조된 자격증. 그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개사라고 했죠? 근데 거짓말로 보조원으로 취직하면 안 됩니까? 자격증 땄단 말 안 하고 묻던데요. 돼요? 안 돼요? 고용신고하면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딴 거 다 나와요. 거짓말해도 안 된다고요. 안다고 고용신고를 하면. 만약 고용신고를 안 하고 근무한다면 뭐 모르겠죠. 고용신고를 안 했으니까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다 전산화되어 있다.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 재교부입니다. 재교부. 시험에 자격증 분실하면 과태료 내야 된다. 벌금 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재교부 수수료만 내고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재교부.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재교부 받으면 됩니다. 그럼 자격증 있는데 재교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자격증 있는데 받으면 돼요. 분실했다고 하면 돼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재교부 받았어요. 왜냐하면 1999년도 자격증 땄기 때문에 지금하고 얼굴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 보고 사람들이 저 어린애 쟤 누구냐 자꾸 물어서 짜증나가지고 그냥 좀 늙은 사진으로 바꿨어요. 바꾸려고 다시 재교부 받았어요. 돈 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청에 가니까 10,000원 달라고 하고요. 우리 사는 동네에서 받으니까 20,000원 달라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행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다 업무가 위탁돼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군구에서 받으니까 돈 더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도청까지 가니까 자비가 더 들더라고요. 그래도 가서 받았어요. 어쨌든 다 나중에 나오지만 아까 업무 위탁이 되어 있다고요. 자격증도 시도의사가 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재교부 하려면 수수료 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요, 안 내요? 처음에 자격증 교부할 때는? 안 내잖아요. 합격하면 그냥 줘요, 공짜로. 처음에 교부할 때는 합격하면 그냥 주는데 분실하면 이제 돈 내야 된다고요. 예, 재교부할 때는.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밑에 참고로 나와 있잖아요. 당의 지자체 조례. 아까 조례 말씀드렸죠? 시군구 의회에서 만든 게 조례다. 의회. 이 시군구 의회 의원들이 조례 내용을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이 한 3,000개 정도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다 만드는데 법 내용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물어보니까 난 손만 들었지 내용은 모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몰라요. 실제 내용은. 그냥 찬반 손만 들어가지고 했지 내용까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자, 4번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자격증 빌려주면 안 되고 양도하는 사람은 보지는 못했고요. 양도 자체가 안 돼요. 일신 전속적이기 때문에. 일신 전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닌다고요. 민법의 재산권은 우리 채권이나 물권은 양도가 가능하죠? 민법의 재산권은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하잖아요. 채권, 물권 전부 상속되잖아요. 상속도 되고 양도도 됩니다. 그런데 자격증은 상속이 안 된다고요. 부모 죽으면 부모가 딴 자격증 가지고 자식이 못해요. 일신, 그걸 갖다 일신 전속적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다. 따라서 양도 안 되고요. 대여도 안 된다. 빌려주는 것도 안 된다.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빌려준 게 한 10,000명 정도 있다고 했죠? 현실은 안 되는데. 현실은 지금 국토부에서도 알고 있어요. 보통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아요. 한 달에 빌려주면. 예? 많이 받는다고요. 그건 뭐 많이 받는 거예요. 아니, 빌려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되면 다 책임져야 되는데 모든 책임은 그 위험 무릅쓰고 그 하겠어요. 자격증 어렵게 따가지고 또 적발되면 자격 취소되는데 빌려주시려고 따는 거예요, 지금. 빌려주기 힘들어요. 모든 거 다 책임져야 되니까. 빌려줘가지고 잘못돼도 책임져야 된다. 판례가 있어요. 나는 빌리만 줬지 가본 적 없다, 사무실에. 소용없어요, 이거는.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병행하는 거죠. 권리만 있으면 그냥 빌려주고 가만 앉아서 50만 원씩, 30만 원씩만 받으면 좋겠죠. 책임 하나도 안 진다면. 근데 책임을 져야 돼요. 양도대여 하면은, 자, 빌려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 밑에 보면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누가 더 무겁게 처벌받을까요? 똑같습니다. 살인한 사람이나 살인교사 시킨 사람이나 똑같아요. 살인교사죄나 살인죄나. 보통 보면 빌려준 사람은 무겁게 처벌받는 걸 알아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빌린 사람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되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난 돈 주고 빌리는데 뭐 내 돈 다 대가를 치르는데 뭐 내가 잘못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똑같아요.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밑에 빌려줬는지 빌려주지 않았는지 이거는 사회통념상 판단하는데 판사가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개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판단한다고요. 그 만약에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판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소 때 해 같이 근무하다가 예식장 간다고 하루 자리 비운 사이에 보조원이 그 사장 개업공개사 도장 찍어버리고 자필도 개업공개사 해야 되는데 보조원이 해버렸어. 도장도 그냥 찍어버리고. 양도대여입니까? 아닙니까? 도장도 써버리고 자필도
그 교육공개사가 해야 되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그냥 해버렸다고요. 양도대입니까 아닙니까? 예식장 가고 없는 사이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1년 내에 교육공개사가 하다가 단지 한 번만 어디 무슨 일이 있어서 가고 없는 사이에 보조원이 직접 계약서에다 도장 찍고 사인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양도대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는 그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누가 계속해서 중개물을 했느냐를 보고 판단한다고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했으면 그럼 만약에 그런 판례도 있기는 해요. 만약에 제가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강의하는 사이에 계약이 들어왔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계약서 써놓고 그 서명 날인 자필 사인하는 거는 비워놨어요. 제가 하는 난을 비워놨다가 일요일날 강의 없을 때 가가지고 일주일 거 다 모아가지고 자필 서명 날인은 했어요. 직접. 그럼 나중에 적발되면 제가 직접 했다고 우길 거 아니에요. 자필은 다 제가 돼 있으니까. 그건 양도대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게 만약에 적발됐다면. 양도대이라고요. 형식적으로는 자필 서명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강의한다고 계약서 쓸 때 없었잖아요. 형식적으로 갖춰놔도 소용없다고요. 실질이 중요하다고,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다고요. 그 실질적으로 누가 중개물을 계속해서 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양도되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게 벌칙은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1년에 1,000만 원 이런 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중에 오늘 내드린 그 프린트 내드린 2장에도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암기하는 거 다 적어놨어요. 시험에는 나오니까 암기는 해야 됩니다. 이 다른 그 공법이나 이런 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벌칙이 징역 벌금 얼마 가느냐 이런 건 안 나온다고요. 심지어 판사들도 이거 징역 얼마다 벌금 얼마다 자기가 다 암기 못해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아까 말했잖아요. 법조문이 몇 개 안 되니까 뭐 어떻게 처벌받는지까지 다 시험에 나온다. 2문제 나옵니다. 이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징역 또는 벌금 둘 중에 하나만 하죠. 징역도 가고 벌금도 내고 이렇진 않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은 다 징역 또는 벌금이지 징역 플러스 벌금은 없다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근데 다른 법에서는 있어요.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뭐 예를 들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징역과 벌금을 병과 둘 다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다. 징역 또는 벌금이다. 또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모두 다 이하입니다. 이하. 이상은 없어요. 이하입니다. 이하. 이하 반대가 초과입니까? 미만입니까? 이상, 이하라고 했는데 이하 반대가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뭐냐고요? 반대가 이하. 이하 반대는 초과입니다. 이하, 이상은 그 숫자 포함입니다. 그 포함이 이하, 이상이라는 말 써요. 숫자로 말하면 3 이하 하면 3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상이라고 하면 만약에 3 이상, 3 이하 하면 3은 두 군데 다 포함된다고요. 그 3 이하 하면은 반대는 3 초과예요. 그럼 4부터잖아요. 이하 반대는 초과죠. 그런 걸 공법 시험에서도 출제돼요. 예를 들면 주말 체험 용록을 하려면 1000제곱미터 미만인지 이하인지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딱 1000제곱미터는 안 돼요. 우리 중개사법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예를 들면 공부하는 요령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하, 이상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주말 체험 용록은 얼마만 가능하다고?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미만.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공인중개사법에 나왔어요. 남편 명의로 500제곱미터가 있는데 세대원인 부인 명의로 추가로 500제곱미터를 더 주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미만이니까 두 개 합해버리면 1000이 돼버리면 안 된다고요. 미만만 가능하다고. 이하가 아니라. 이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수학책에 나와 있어요. 이상, 이하, 미만, 초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양가로 3번. 유사명칭 사용하면 안 된다. 즉,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꼭 공인중개사란 말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일단은 사장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대표자, 사장, 부동산, 뉴스, 대표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 맨 밑에 63페이지 맨 밑에 글씨체 진하게 돼 있죠. 부동산 요소 대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트러스트 부동산이라고 이것도 트러스트 부동산 이게 뭐예요? 변호사가 공승배 변호사가 만든 게 트러스트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공인중개사라는 말보다 훨씬 더 빅데이터를 보니까 더 많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검색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말을 썼고요. 트러스트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말인데 지금 국민들 의식 속에는 개업공개사, 중개업자 옛날에 이렇게 하면 사기꾼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올랐대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믿음, 신뢰 이런 게 가장 중요해요.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명칭을 썼는데 이게 지금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에 계류 중에 이게 뭐 때문에 고발당했냐면 부동산이라는 유사명칭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도 쓰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육군에서 의뢰받으니까 트러스트 부동산 써도 되냐? 변호사가 육군에서 의뢰를 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개업공개사가 아니면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고발한 거예요. 유사명칭 썼다고. 근데 어떻게 판결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왜냐면 국민참여재판을 하다 보니까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이잖아요. 배심원들이. 그 국민들한테 난 수수료 작게 받으려고 한다.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일률적으로 수수료가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변호사 수임료인데 일률적으로 뭐 임대는 뭐 40만 원인가 50만 원이고 매매는 80만 원인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건 이건 중개 수수료가 아니다. 중개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중개 보수는 요율이 있잖아요. 몇 퍼센트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몇 퍼센트 받는 게 아니다. 그냥 변호사 수임하고 수임료 받는 거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사명칭 사용한 걸로 그러니까 명확하게 유사명칭은 위반했다고 봐야 돼요. 그 벌금형 같은 거 나오더라도 계속 할 가능성이 많겠죠. 유사명칭. 근데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자격증 빌려줬다고 징역 간 사례는 없다고 벌금은 나와도 현실적으로. 근데 구속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옛날 중개업자, 지금은 개업공개사지만 옛날 중개업자들은 구속되는 거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뭐냐면 주로 구속되는 게 예를 들면 주인한테는 전세라고 해가지고 그 원룸주택 이런 거 관리대행하면서 주인한테는 전세라고 해서 주인한테는 월세라고 하고 세입자들한테는 전세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떼먹고 일단 전세 뭐 4천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월세로 4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받아먹은 게 한 50억, 60억 되면 나중에 돌려막기 하다가 한계상에 부딪히잖아요. 나중에 그 전세금 받아가 또 월세 다 넣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악순환 되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게 아니라 사기죄 이런 걸로 구속돼요. 사기죄, 다른 죄로 사기죄나 이런 걸로 구속되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는 없어요. 현실은. 자, 어쨌든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대표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 그 만약에 여러분이 자격증을 못 따가지고 개업을 해가지고 소장,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하면 현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현업에서는 돈 된 사람을 사장이라고 부르고요. 자격증 있는 사람을 소장이라고 그래요. 둘이 동업을 하면. 근데 현실은 그렇게 하지만 명함에다가 사장, 대표 이렇게 세 개 다니면 1년 이하 이전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왜 일반 국민들은 대표라고 하면 당연히 자격증이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65페이지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격증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게 있는데 특히 뭐가 다르냐면 시험에 뭐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한데 65페이지 찾았어요, 자격증? 네. 공인중개사법상 모든 서식은 이 B5 용지 이렇게 돼 있어요. 크기가 요거 지금 A4 용지나 B5 용지처럼 크게 돼 있다고요. 뭐 산업인력공단 나머지 산업기사 뭐 이런 자격증은 좀 그 면허증처럼 이렇게 작게 돼 있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인중개사법상 모든 서식은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일반 책하고 똑같이 자격증도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그 다른 점은 저는 주민등록번호가 다 적혀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생년월일만 적혀져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저는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앞에를 가렸어요. 나이를 속이고 싶어서 앞에를 가려놨는데 지금은 생년월일만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뒤에는 저는 해놓고 앞에만 가려놨어요. 나이 많다고 하면 안 좋아하잖아요. 이제 나이를 자꾸 속이고 싶어요. 나이 안 많다고 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나이 많다고 하고 싶었는데. 자, 그 다음에 사진도 바뀌었어요. 사진이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올해 바뀐 거예요. 올해. 작년에는 반명한판 사진이었어요. 반명한판 사진은 3 곱하기 4cm인데 지금은 여권용 사진은 3.5 곱하기 4.5cm입니다.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사진은, 공인중개사법상 모든 사진은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다. 또 여권용 사진은 뭐예요? 여자분 같으면 귀도 나와야 되고 눈썹도 나와야 돼요? 이마 나와야 되죠? 눈썹 나와야 돼요? 눈썹 나와야 되고 귀 나와야 돼요. 예. 메이크업은 너무 많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여권용 사진? 안 된다고요? 해도 되는데 외국 갈 때 이제 그 잡혀가지고 이거 실물하고 다르면 딴 사람이냐고 계속 물어봐요. 특히 미국 같은 데 가면 옷 홀딱 벗고 검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미국 이런 데는 굉장히 심해요. 저도 미국 가가지고 3시간 동안 못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호텔을 잊어먹었어요. 어디서 자야 되는지. 호텔을 들었는데 갈 때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호텔을 어디서 잘지 말아놔면 못 들어가더라고요. IS 조직은 아니냐 이렇게 묻는데 미치겠더라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니까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막 온몸 수색 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얼굴하고 비슷한 사진 붙여놓는 게 좋아요. 너무 다르면 힘들어요. 자, 자격증 그냥 참고로 이거 여기다가 이름하고 생년월일 적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책상에 붙여놓고 와신 상담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제도 이게 참 시험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엄청나게 내용이 아까 많다고 해서 4, 5, 6, 7, 8조까지 무려 5개 조문이에요. 그 상대적 중요도는 낮아. 이때까지 한 것 2시간 동안 한 거 다 합해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원래 3시간 동안 하루에 5문제씩 해야 돼요. 그래야 8주 해야 40문제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더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제도까지 했고요. 이제 66페이지 등록 절차부터는 중요합니다. 등록부터는 보니까 이 등록 절차라는 건 뭐냐면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려면 아까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라고 했죠?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는 절차입니다. 자격증만 땄다고 무조건 개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은 아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자격증 딸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개업은 못해요.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은 3년 지나야 개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절차를 할 텐데 66페이지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터 좀 트세요. 추우면.